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소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소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텔레그램에서도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찬찬히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 중에 오류가 적지 않아서 제가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충격을 받으실 분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은 소캠은 HBM에다가 NV링크를 더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미니 HBM입니다. HBM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리고 NV링크는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에 나오는 건데 이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엮는 거다, 이 정도로는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어려운 내용, 연구적인 내용들은 다 회원 영상으로 돌렸는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는 내용은 회원 영상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될 테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한 5시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 단 20분 만에 축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1, 2부로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내용은요, 이게 엔비디아 소캠하고 델의 소캠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언론에서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이른바 능력자라는 분들 있죠, 블로거들, 이런 분들도 지금 섞어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엔비디아 소캠은요 SoC, 어드밴스드 메모리 모듈의 약자고요. 델의 소캠은요 스몰 아웃라인 컴프레션 어태치드 메모리 모듈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가 전혀 다르죠. 델 소캠은 뭐냐면 노트북에 들어가는 소딤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PC에는 DIM이라고 하는데 이 DIM 방식은 지난 20년 동안 메모리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PCB 소켓에 박는 그런 결착 방식입니다. 그게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델에서 22년에 칼을 빼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포럼을 제시를 했죠. 이거는 이제 컴프레션 어태치드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나사 6개를 해서 단단히 결속을 하는 그런 접착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모듈은 이제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까 LPDDR을 사용을 하죠. 처음에 델이 이걸 내놓았을 때는 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공개를 하고 제대계 표준화를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인텔의 이 소사이어티, 인텔의 생태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23년에 이 이름은 아니지만 LP캠이라는 제품을 내놓았었죠. 이때는 이제 LPDDR을 사용해서 전력 소모량도 줄이고요, 여러 가지 장점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소캠 제품을 내놓은 거죠. 그 당시에는 상당한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HBM을 대신할 정도는 아니고요. 엔비디아 소캠은 뭐냐 하면요, 요거는 델처럼 노트북이나 PC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개인용 슈퍼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디지츠라고. 그 디지츠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미니 HB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다가 NV링크, 그러니까 직렬 방식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넣어가지고 메모리 규격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걸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충격이 크죠. 어쨌든 엔비디아 디지츠 사진을 좀 보면요, 여기 디지츠 안에 이런 GPU가 박혀 있습니다. 요거는 GB10이라고 해서 G는 그레이스의 약자고요, B는 블랙웰의 약자이죠. 그러니까 GB200 이런 것처럼 숫자가 올라간 게 아니고 10이니까 아무래도 개인용에 맞춰가지고 사양을 좀 낮춘 거겠죠. 이런 GPU가 있고요, 양옆에는 역시 메모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옆으로 하면 바로 위아래가 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 메모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네들은 하이 밴드위트까지는 똑같아요. 거기다가 유니파이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거든요. HBUM이라고 합니다. HBM과 얼추 비슷하죠. 이 유니파이드에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니파이드에 알 수 있듯이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뭐가 바뀌었냐,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인용 슈퍼컴퓨터에 과연 인터포저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TSMC에 의뢰를 해서 인터포저 위에다가 HBM하고 GPU를 올리고 그걸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지 않습니까? 비싸죠, 인터포저가. 그래서 코어스 들어보셨을 텐데, 코어스가 병목이다 이런 현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터포저 안 들어갈 겁니다. 넣을 수도 없어요, 비용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GB10에다가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뭔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하고 HBUM의 차이는 뭐냐, HBM은요 1024개의 IO 수, 그거를 초광폭 백렬 연결식으로
바로 GPU에 연결을 하거든요. 물론 인터포저의 도움을 통해서이죠. 초강폭 백열 연결은 뭐냐면요, 수도관으로 비유를 하면 수도관을 1024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개별관은 가늘지만 워낙 간수가 많으니까 토탈 물의 양, 토탈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죠. 그런 식으로 대역폭을 뽑아왔는데요. 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간이 워낙 많으니까 간과 간 사이에 이 물의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동하는 그런 타이밍이 미묘하게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크로스토크라고 해서 서로 간의 간끼리 신호 간섭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EMI 문제라고 해서 전자파로 인해서 이 신호 전송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백열 연결 대신에 직열 연결은 뭐냐면 이 수많은 간 대신에 하나의 간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보내는 방식이죠. 멀리 보낼 수 있는 데다가 대역폭도 넓어져서 사실 이게 예전에는 더 선호됐었습니다. HBM의 탄생기를 보면 그 전에 HMC라고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라는 게 있었거든요. HBM처럼 적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보낼 때 직열 방식으로 보냈던 거죠. 문제는 직렬로 보내려면 직렬로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그때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HBM으로 바뀐 겁니다. HBM으로 바뀌면서 바로 GPU 옆에 붙여가지고 이 병렬로 수많은 간의 길이를 짧게 해서 이 간과 간 사이에 이 흐르는 데이터의 속도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만약에 간의 길이가 길었다고 한다면 데이터 불일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HBM을 GPU에 갖다 붙인 거라고요. 물론 전력을 아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목적도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일반 회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코어스 가격이 올라가서 코어스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병렬을 하지 않고 직렬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고성능 HPC용 메모리가 HBUM인데 요거는 하이 덴서티, 요거는 과거에 있던 특징인데 과거처럼 쌓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HBM도 쌓았고 이번에 이것도 LPDDR 기반이라고 할지라도 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쌓아서 덴서티는 유지하고 여기에다가 직렬만 갖다 붙인다고요. 어디에 갖다 붙일까요? HBM이 이렇게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죠. 이걸 다른 말로 로직 다이라고 하는데 HBM의 이 베이스 다이는요, 신호의 버퍼링을 하고 모으고 이 정도 기능에 그칩니다. 데이터 관리만 그치는데 원래 이 HMC의 로직 다이는 이거를 바꿔주죠. 백열 신호를 하나의 간으로 직렬 신호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계층 중에서 세르데스라는 물리계층이 필요하고요. 그 세르데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직렬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세르데스도 집어넣고 이번에 HBUM에는 요거에 기반해서 직렬 전송 프로토콜도 만들겠다는 거죠. 직렬 전송 프로토콜은 뭐가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NV링크. 세 번째는 직렬 전송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보면은 왜 이렇게 하려냐면은 궁극의 장점이 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직렬 전송을 새로운 형태 HBUM 밑에 집어넣게 되면요, 이 내부에서도 데이터 전송이 효율화되지만 HPC를 여러 대 저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세 대를 샀다. 그럼 세 대의 외부를 NV링크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충분히 있잖아요. NV링크를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를 했겠죠. 이런 PHY 기반의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텔에서 내놓은 CXL도 있었고요. AMD 방식도 있었는데 왜 NV링크를 사용했겠습니까? 같은 세르데스 기반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도 CXL보다 NV링크가 최대 7배, 적게는 3배 빨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사이 거기도 하고 성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NV링크를 사용하죠. 직렬 전송 프로토콜로. 이거를 디지트 안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디지트와 디지트를 연결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수 있죠. 종국에는 삼성전자에서 수천 대의 디지트를 샀다 이러면은 디지트 간 연결을 해서 그냥 아예 슈퍼컴퓨터를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원 낭비 없이 서로 간의 메모리 풀링도 쓰고 GPU, CPU를 거의 코워크하게 만드는 거니까 엄청난 성과가 나올 수 있죠. 물론 너무 길면 강통신도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코어 패키지도 옵틱스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실리콘 포토닉스의 개념을 도입을 할 수도 있고요. 원거리 강통신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결합을 하면 이걸 엮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래도 어쨌든 기반은 세르데스이고 세르데스의 기반은 전송 프로토콜 NV링크가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 엮어서 하면 된다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엔비디아가 진짜 노리는 거에 참 무섭게 느껴지죠. 요거는 너무 기니까 2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델의 소캠하고 엔비디아 소캠은 전혀 다른 거다. 엔비디아 소캠은 다른 말로 하면 HBUM으로 부를 수 있다. HBM은 HBM인데 제일 밑에 하단 로직 다이 부분을 SoC로 만드는데 그 SoC에는 직렬 전송을 위한 물리 계층에다가 직렬 전송 프로토콜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지츠 안에 이 HBUM이 들어가게 되면 HBUM과 GPU, CPU 간의 연결을 HBM처럼 초광폭 백렬 연결이 아니고 직렬 전송으로 된다.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긴다. 거기에다가 NV링크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이 디지츠와 디지츠를 연결하면 하나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어렵죠. 회원 영상을 좀 보실 분은 보시고 2부 내용을 연달아서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하시겠지만 너무 혼란스러운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판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